매부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뉴스 쉽고 빠르게 정리하는 주간 부동산 리뷰 4월 둘째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준비한 뉴스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재명과 부동산. 두 번째, 조용히 뜨거운 성수. 세 번째, 관세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는 이제 후보죠. 이재명 후보와 부동산, 강남과 다주택을 바라보는 시선. 이게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지난주 탄핵이 인용된 이후 첫 번째 주간 부동산 리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은 기사 보시면 이제 여론조사 결과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어떤지 매경이랑 MBN이 같이 여론조사한 결과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압도적이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문수 장관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윤 파면 후 공고해진 이재명의 독주, 누구와 붙어도 압도적인 승리. 지금 이제 보시면 그래서 양자 가상구도를 했을 때 어떤 이제 여당 후보와 붙어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재명 후보의 입에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주 관심이 쏠리실 텐데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어대명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나왔고 그게 점점 더 이제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과연 이재명 후보는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최근의 발언 가지고 정책을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5년 전과는 좀 달라진 입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최근이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당시에 이제 3프로에서 나와서 이제 대담을 했던 내용인데, 부동산 관련된 발언들이 꽤 많았는데 요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사나 제 컨텐츠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박스로 보이시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워딩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요거를 이제 읽어보고 이게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런 얘기부터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누른다고 눌러집니까? 세상이 양극화되고 집중화되고 있다. 지방은 서울로 뭉치고 서울은 뉴욕으로 뭉친다. 이제 고액자산가들은 이제 뉴욕의 원정 투자들도 많이 하시죠.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이 흐름 자체를 막을 길이 없다. 여기서 적응을 해야 된다. 강남에 아파트 있잖아요. 돈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어느 특정 지역, 강남이 아니더라도 한강이 보이는 어디, 이걸 내가 5억이 아니라 500억 주고서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막냐? 이제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고가주택, 특히나 이런 초고가 주택, 이런 것들은 정책으로 못 막는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특히나 강남 이런 지역의 집값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정부의 화두가 됐던 적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겠다, 내버려 두겠다. 세상에 돈이 많이 풀리고 또 그게 많이 쏠리는 시대에 그거를 정책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좀 버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비싼 아파트 가격 자연적인 일이다. 일단 이거부터가 진보 정권 후보에서는 많이 보기 힘든 그런 스탠스 그리고 발언이죠. 이런 게 하나 있었고, 자, 이걸 막으려고 했던 게 문제가 됐던 것 같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은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죄악시할 필요 없다. 예전에 죄악시 했었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비싼 가격을 막으려고 규제를 했던 게 문제였다. 1가구 1주택은 아무리 가격이 비싸더라도 징벌적인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이었고, 근데 의미심장한 발언이 마지막에 하나 있긴 있습니다. 세금 더 많이 거두면 되잖아요. 이제 요 발언이 있어요. 요 이외에는 더 나아간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고 이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세율을 올리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혹은 과표상 비싼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세율이 높기 때문에 비싼 만큼 이미 더 내고 있다, 이걸 표현한 건지, 아니면 세율을 더 올리겠다는 건지, 요거는 앞으로 좀 어떻게 또 발언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는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다주택자 세율 그대로 둔다는 게 이제 입장입니다. 자,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다주택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봤더니 세금 열심히 내면 되겠죠. 역시나 이 세금 얘기가 먼저 나왔고, 그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선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율,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저희가 종부세 이런 것들을 3주택부터 이제 중과가 되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할 건가요? 물어보니까 굳이 손대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스탠스는 세금 잘 내면 된다. 그리고 지금 세율 손대지 않는다. 이런 입장으로 들립니다. 현재 이제
원래 문재인 정부 때는 2주택부터 중과 세율이 있었죠. 근데 윤 정부 들어서는 3주택부터입니다. 3주택부터고 그리고 세율도 상당히 인하한 상황이에요. 여기 중과세 폐지는 이제 2주택 폐지를 말씀드린 거고 윤 정부는 아예 이제 이거를 주택 수에 상관없이 세율을 인하하자고 얘기했었죠. 가액에 따라서. 근데 그것까지 가진 않았는데 어쨌든 현행 종부세를 건들 생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율로는 안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냐라고 이제 패널 분들이 질문하니까 책임이 커져서 생각이 바뀐 면이 있다. 이런 멘트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년 전 이제 5년 전도 아니죠. 3년 전이죠. 3년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국토보유세가 상당히 화두였습니다. 일단 국토보유세가 뭐냐면 현재 지금 이제 종부세와 이제 재산세, 요거 두 개 합쳐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잖아요. 요 세율을 높인 다음에 요렇게 높은 세율로 걷어들인 세금을 전 국민에게 배당으로 주겠다. 일종의 기본소득으로. 요게 국토보유세였습니다. 요거를 나중에는 이 토지배당인가? 요런 걸로 이름이 살짝 바뀌긴 했었는데 국토보유세로 가장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죠. 근데 국토보유세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것도 제가 그 당시에 무리한 것 같다.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없애는 건가요? 그랬더니 없애는 것도 아니다. 이건 구상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발만 받고 표는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다. 제가 무리한 것 같다. 그러니까 수용성이 떨어지니까 철회했다. 이런 얘기죠. 지난 대선에도 사실 요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막판에 좀 약간 유보적인 스탠스를 취하긴 했습니다. 근데 요거 안 하겠다라고 좀 더 나아간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보유세 지금 상황에서는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 공약으로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공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급에 대한 얘기.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공공의 공급이 분양 위주로 공급이 되는데 이게 좀 불합리적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공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요건 뭐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질문이 나오지 않아서 혹은 얘기할 때가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발언 있습니다. LH가 택지 개발을 하면 땅값, 수용값, 조성 원가, 건축 원가까지 해도 평당인 것 같습니다. 평당 1,100에서 1,200만 원을 넘기 힘들다. 근데 이게 분양하자마자 평당 3,000만 원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죠? 누군가는 로또처럼 가지잖아요. 이런 불로소득에 가까운 이걸 누가 가질 거냐 가지고 경쟁률. 일단은 건설회사가 돈을 벌고 보통 분들이 분양을 받을 때 추첨하면 뭐 추첨 경쟁률이 뭐 400대 1, 1000대 1 이러고 또 건설사들은 이 택지 입찰을 받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도 만들고 분양받는 사람들은 로또에 가깝고 불합리하다는 거죠. 공공에서 택지 개발을 해서 분양가를 높게 잡든 낮게 잡든 만약에 일단은 높게 잡으면 건설회사 자체가 벌어들인 이익이 많다 이런 거고 낮게 잡으면 수분양자는 어쨌든 로또를 맞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택지 개발에서 분양하는 것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 분양을 위한 택지 개발은 로또 처형만 낳는다. 건설사들 이익도 막대해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입찰한다. 그래서 분양 위주의 공공 공급에 대한 문제 의식을 좀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입장을 밝혔냐면 공공은 임대 위주로 공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서 나왔던 발언에서 이어진 발언입니다. 이 부분 재원을 일부러 활용해서 정말로 청년 세대를 위한 부담 없는 초장기 임대를 해주자. 싸게.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하는 택지개발지구는 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공공주택,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배치하라고 했다. 뒤쪽을 분양하면 된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하고 있지 않냐. 이런 것들 바꿔야 된다. 지금은 임대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고치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뭐 이제 3기 신도시 이런 데 가면 뭐 임대로 나오는 공공주택 이런 거 어디다 배치할 거냐 지금 뭐 이제 고민하는데 내가 경기도에 있을 때는 다 역세권에다 했다. 가장 좋은 입지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양 대신에 청년 임대주택 많이 늘리겠다. 그리고 이 임대주택도 공공택지 개발한다면 가장 입지가 좋은 곳에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반문이 나왔습니다. 패널에서. 임대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니다. 결국에는 내 집을 갖고 싶은 게 최종적인 목표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양과 장기 임대 중간에 절충안을 많이 구상할 수 있다. 토지 임대부가 있을 수 있고 임대기간 길게 해서 그동안 임대를 한 다음에 나중에 분양을 하는 거. 이제는 임대 후 분양 전환이죠. 이건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사실 현재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 지금도 하고 있죠. 작년, 재작년에 이제 많이 관심을 끌었던 게 이제 강동구에서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인기를 끌었었고 장기 임대 후 분양 전환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독창적인 방법론이 나온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임대 후에 분양 전환하는 게 결국에는 끝끝내 내 집 마련을 하게 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뭐 뒤에는 별로 크게 이제 새로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상속세 공제 이건 민주당이 추진하던 것들이죠. 그래서 18억 원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유는 이제 28년 전 과표 그대로 두고 있는데 지금 서울 집값이 그때는 10억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10억 다 넘기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려면 집을 팔아야 된다. 집 팔고 이사를 가야 된다. 근데 이건 잔인하지 않냐. 이 발언이 조금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제정의라는 관념도 있지만 잔인하다. 국가 정책이 개인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 10억에 일괄 공제 8억으로 올리자. 이러면 서울에 웬만한 집은 다 해당하더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원래 그냥 깔끔하게 20억을 하고 싶었는데 국세청 출신 임광현 의원이 18억 원을 얘기해서 18억 원을 하기로 했다는데 뭐 더 올리고 싶다는 생각도 말씀하셨으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집값은 올랐는데 상속세는 그대로다. 국민 고통 없게 합리화해야 된다. 이게 상속세에 대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면 상속세 과표 구간이 공제 구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엿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한 얘기지만 금리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금리 부분은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다.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매우 복합적이다. 그래서 금통위를 별도로 두고 독자적으로 그 판단만 하라고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건 아닌가. 정치인들이 그런 판단에 끼어들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리에 정치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트럼프 저격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은의 독립성은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가장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했던 멘트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년 전과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직전에 정치부를 해보기도 했지만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당, 캠프에서 나오는 단독 달고 나오는 그런 공약 기사들 많을 겁니다. 근데 사실 가장 확실한 건 후보의 입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당선된 뒤에 공약집에 실리는 게 가장 확실하지 그 전까지는 나오는 공약들이 다 대통령이 됐을 때 정책으로 실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후보 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캠프 당에서 이런저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위로 올리면 후보가 결국엔 채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의 발언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이게 가장 업데이트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나왔던 공약들은 뭐 어떻다 이렇게 지금 막 분석하는 기사들도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여기서 입장이 바뀌신 것만 봐도 실현 가능성이 높진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후보의 발언 위주로, 그리고 뭐 당에서 공약이 나오는데 뭐 현실성이 있다,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나오면 차차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다른 후보들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조용히 뜨거운 성수입니다. 성수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멋진 동네로 영국 타임아웃이라는 유명 잡지에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주말에 성수동 갈까 영 잡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 서울의 브루클린이라는 이제 별명이 예전부터 붙어 있었죠. 이제 빨간 벽돌들 대표적인 이제 모습이고 옛 공장 창고가 카페 갤러리로 변했다. 요겁니다. 요거. 타임아웃에서 성수동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로 꼽았습니다. 뭐 1, 2, 3위는 제가 기억하기로 뭐 프랑스, 모나코, 인도 이런 곳에 있었던 곳들입니다. 샹젤리제, 뭐 발리 이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성수가 여기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 성수가 뜨거운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이겠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한강변에 위치한 지금 요 지도에서 보이시는 요거고, 요게 최근에 정비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뭐 향후에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이제 고시가 난 뒤로 공람을 거친 뒤에 확정이 되는 게 이제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1, 2, 3, 4지구가 있고 전체 다 합치면 약 9,400가구 정도 들어가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보면 1지구가 3,014가구 가장 큽니다. 2지구가 2,609가구, 3지구가 2,213가구, 4지구가 1,592가구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 이제 임대 가구수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300%가 기본이고, 지금 2지구, 3지구에 제가 가로로 500%라고 해놨죠. 요거는 요 지역에 이제 준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3종 주거인데 준주거 지역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500% 용적률을 받게 돼서 제가 500% 괄호 쳐놨고, 높이는 1, 2, 3, 4지구 다 최대 250m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 높이가 250m인데 최고 층수를 65층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도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이고, 자, 그래서 강북의 반포 성수 1만 가구 재개발 봄궤도 이런 내용의 기사로 저희가 썼었는데, 이 시공권을 가지고 건설사들이 이제 물밑에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제 2지구가 가장 빨라서 2지구와 1지구가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고, 특히나 이제 1지구가 가장 좀 알짜죠. 1지구가 가장 요 서편에 있는 역인데, 왜 알짜냐? 일단은 단지 수도 가장 3,000세대로 크고 서울 숲역 가깝죠. 서울 숲 가깝죠. 그리고 이제 성수대교도 가깝기 때문에, 또 여기 이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트리마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 그래서 사업성도 가장 높은. 그래서 여기는 현재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후발 주자로서 좀 참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현대와 GS 2파전이 될 것 같은데, GS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사업지라서 GS가 지금 강남에 좀 힘을 좀 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수에 좀 힘을 쏟고 있는데, 현대와의 맞대결에서 어떻게 될지 좀 관심사입니다. 현대랑 GS랑 가장 세게 붙었던 거는 지금 이제 현대가 시공권을 따냈던 반포주공 1단지 1, 4주구입니다. 거기서 이제 치열한 혈투 끝에 현대가 시공권을 따냈는데, GS가 이번에 좀 서력을 할 수 있을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매치업입니다. 성수가 왜 이렇게 뜨겁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성수 입지가 여기죠. 근데 압구정동이 여기 있고 한남이 여기 있습니다. 한남, 압구정, 성수 요거를 이제 한강변 3개 트라이앵글로 묶는 뭐 요즘 그런 관점도 많은데, 성수가 뜨거운 이유는 입지에 비해서 규제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용산이랑 강남 3구는 전역에 토호제를 묶였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규제 지역이죠. 근데 성수는 성수 이외에는 토호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에 광범위하게 토호제가 적용되는 것과 특정 지역만 토호제가 적용되는 것은 시세가 어쨌든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에 큰 차이를 미칩니다. 왜냐하면 주변 시세에 따라서 키 높이기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여기 지금 얼핏 보이는데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 여기가 이제 지주택으로 지어진 단지인데 최근에 평당 1억 갔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잠실만큼 집값이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평당 1억이면 한강변의 성수는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설사들이 더 눈독을 들이는 것도 있어요. 압구정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고급화를 하더라도 분양가를 높여봤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시세 자체는 비슷하게 가겠지만, 근데 여기는 어쨌든 조합원 분들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맘대로 높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성이 더 좋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이제 성수의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61평이 지난 2월에 135억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성수도 이제 평당 2억 원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만 보면 압구정 한남보다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입주권 사고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가게 되는 분담금까지 생각을 하면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성수가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수가 상당히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세 번째는 관세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고환율의 공포, 제가 부제를 달아놨는데, 참 미국 증시 그리고 트럼프의 입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죠. 상호관세 사람들이 벌벌 떨어서 유예하겠다고 말은 하긴 했지만 지금 이게 최근의 환율의 흐름입니다. 관세 자체는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건설업에. 왜냐면 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환율이 문제입니다. 환율이 지금 잠깐 이 상호관세를 유예하면서 환율도 살짝 떨어지는 모양새였지만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고, 그리고 향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고환율은 자재비에 상당한 압박을 줍니다. 대표적인 수입 원자재라고 꼽는 게 이제 유연탄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달러로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 이 유연탄이 대표적인 수입 원자재인데, 이제 유연탄 그 수입할 때 드는 비용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시멘트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파트 지을 때 어쨌든 가장 많이 자재비가 들어가는 게 철공과 콘크리트입니다. 근데 이제 요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알루미늄 같은 철 광석 관련된 제품들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요거는 또 이제 창호에 쓰는데, 창호 자체는 이 공사비에서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고환율 때문에 수입 자재들 안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짜잘짜잘하게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공사비 인상 압박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수입 자재는 보통 이제 반기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당장 공사비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환율이 올랐을 시기에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면 그거 자체는 이제 반년 뒤 혹은 1년 뒤 공사비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이진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환율만이 문제는 아니죠.
최근에 이 지방에서 미분양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원래 4월 위기설이 돌았었는데 다시 7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충북 1위 건설사인 대흥건설이 최근에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9번째입니다. 9번째 법정 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가 지금 보시면 1월에 신동아, 대저, 2월에 삼부, 안강, 대우조선해양, 삼정, 3월에 벽산, 4월에 이화, 대흥까지 9번째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위기설이 퍼지고 있고, 그리고 2월 주택 통계를 기준으로 악성 미분양이 23,000 가구, 이게 11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방은 사정이 좋지 않고, 근데 또 동시에 이제 앞으로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을 앞두고 있죠. 요거 때문에 또 이제 대출이 조여지게 되면, 물론 이게 지역별로 차등을 둘 거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차등을 둘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거고, 시장을 이제 바라볼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다루기도 했지만, 스탠스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시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또 진보 정권이 어떤 정책을 취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보수 정부가 다시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6월 전까지는 이게 확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좀 미룰 거란 말이죠. 거래량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6월까지는 계속 이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6월 위기설, 7월 위기설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뿐만 아니라 현재 이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 때문에 자꾸만 이제 건설업계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 주간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시세 전국이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조금 늘었습니다. 요거는 서울 수도권의 상승폭이 줄어든 영향이 크겠죠. 서울이 지난주 0.11%, 지지난주에도 0.11%였죠. 근데 지난주에는 변동이 없다가 이번 주에 상승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덩달아 수도권이 줄었고, 전세 가격도 조금 다시 좀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이 특히나 0.05에서 0.02로 줄었는데, 요게 이제 최근에 좀 입주장이 많았죠. 그리고 또 앞으로 강남에도 또 메이플자이라는 대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 전세 가격이 조금은 안정세로 접어든 모양입니다. 최근의 상황에서는. 토어제 해제 때문에 뜨거웠던 이 강남 4구의 시세를 보면 다시 좀 차차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상승폭이. 서초가 0.11%, 지난주 대비 0.05% 줄었고, 강남은 아마도 이제 압구정 때문인 것 같아요. 압구정은 여전히 좀 뜨겁게 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고, 송파 많이 줄어들었고, 강동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보면 뭐 용산 지난주 0.2에서 이번 주 0.13으로 줄었고, 성동도 0.1%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포는 조금밖에 줄진 않았네요. 요 정도 수준이고, 노도강은 마이너스에서 보합,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청약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청약 일정은 수도권에서 나오는 단지들이 많긴 많은데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단지들은 아닙니다. 그나마 이제 관심 가질 만한 곳은 이제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 요건데, 요거는 이제 300조 삼성전자 투자가 예고된 이 반도체 클러스터 남사업이죠. 요 근처에 들어서는 단지라 가지고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평내호평역 두산 위브더 제니스 N49 요거는 이제 경춘선 평내호평역 인근에 이제 들어서는 단지인데, 여기가 이제 2030년에 GTX-B가 개통 예정인 지역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양주역 제일풍력시 위너스카이 있고, 청주에서 또 분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분양은 그렇고, 다다음 주에 이제 하남에서 이제 3기 신도시 청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둘째 주 주간 부동산 리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유익했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